나는 어둠 속 그의 품에 안긴 채 혼란과 죄책감 사이를 헤매었다. 50살의 내가 이토록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위로에 몸을 맡기는 내가 두려웠다. 그날 밤의 비내음은 아직도 내 살결에 배어있는 듯하다. 모든 것은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차가운 병실의 공기가 아직도 폐 깊숙이 박혀있는 것만 같다. 김정숙, 올해로 50살 과부로 산지 벌써 5년째다. 처음에는 슬픔이 온몸을 감싸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세상 모든 색깔이 회색으로 변한 듯했고 온종일 그의 사진을 붙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세상의 모든 위로도 시간의 흐름도 그저 하나의 거대한 공허함 앞에서 무의미했다. 남편의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상실감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러나 시간이란 참으로 잔인하면서도 무심한 존재여서 가장 격렬했던 슬픔마저도 서서히 닳아 없어지게 만들었다. 텅 빈 공간은 여전했지만 그 공간을 채웠던 절규와 통곡은 잦아들었다. 이제는 눈물보다 깊은 메마른 정막만이 집안을 맴돌았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을 구해 수도권 외곽에 자리를 잡았고 딸은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옆에 있어주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엄마가 혼자 남을까 봐 노심초사하던 아이들의 눈빛은 이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씩 둥지를 떠나면서 집은 말 그대로 빈 둥지가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대화, 때로는 시끄러운 다툼 소리마저도 이제는 아득한 메아리가 되었다. 나의 존재감은 아이들이 떠나면서 함께 희미해진 듯했다. 새벽 6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옆자리는 늘 차갑게 비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옅은 잠꼬대 소리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 공간을 채웠는데 이제는 온전히 나 혼자의 숨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사라진다. 어둠이 덜 가신 방 안에서 나는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어떤 생각조차 없는 건지 모호한 시간이었다. 그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끝을 스쳤다. 피부에 와닿는 한기는 내 마음의 공허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나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희뿌연 새벽 공기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저 많은 불빛들 중 어디에도 나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찬장 구석에 놓인 오래된 커피잔을 꺼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씁쓸한 커피 향이 텅 빈 집안을 잠시 채웠지만 이내 사라져버렸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희미한 푸른 빛이 감돌았다. 어둠이 거치고 낮이 찾아오는 이른 아침 시간은 나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길고 고독한 시간이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듯한 이 고요 속에서 나만이 홀로 깨어있다는 사실이 마치 거대한 우주 속에 홀로 떠있는 작은 먼지가 된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말을 걸 상대조차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침 식탁은 늘 그렇듯 나 혼자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다못해 신문을 읽는 그의 모습이라도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침마다 전쟁 같은 소란이 피어올랐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박물관 속 전시품처럼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냉장고에서 꺼낸 식빵 2조각을 토스터에 넣고 마가린을 발랐다. 옆에는 전날 밤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식어 있었다. 뜨거운 밥 한 숟갈에 김치찌개를 얹어 먹는 평범한 식사는 이제 나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식일 뿐이었다. 맛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위장을 채우고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였다. 텔레비전을 틀었다.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렬하게 사랑하고 배신하고 복수했다. 그들의 삶은 이토록 다채로운데 나의 삶은 왜 이리도 단조로운 회색빛일까? 드라마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저 소음처럼 흘러나올 뿐 내 감정의 어떤 부분도 건드리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뽀드득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잠시 정적을 깨뜨렸다. 고무장갑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50살 곱게 나이 들었다는 말을 종종 듣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눈가에 드리워진 잔주름, 입가에 새겨진 팔자주름,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젊었을 적에는 그래도 제법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아줌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화장을 해도 젊은 시절의 생기발랄함은 돌아오지 않는다. 여자로서의 매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누가 나를 여자로 봐주기나 할까? 누가 이 나이에 나를 갈망할까? 그런 생각들은 불현듯 찾아와 가슴을 옥죄었다. 거울 속 내 눈은 마치 죽은 사람의 눈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뿐인 존재 같았다. 오후에는 늘 그렇듯 집안일을 했다. 거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세탁기를 돌렸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세탁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나를 이 거대한 정막 속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옷가지들을 빨래 건조대에 널었다. 남편의 옷은 이미 오래전부터 없었다. 아이들의 옷도 없다. 이제는 온전히 나 혼자 입을 옷들만이 건조대를 채웠다. 얇은 블라우스, 면으로 된 속옷, 빛바랜 잠옷. 그 옷들을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내 몸의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온기는 타인과의 교감에서 오는 따뜻함이 아니라 그저 나 혼자만의 체온이었다. 마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고독한 행위 같았다. 옷가지들을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려보려 애썼지만 기억들은 안개처럼 희미하기만 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다가 이내 어둠에 잠식되었다. 저녁 식사도 혼자였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찌개를 먹을 사람이 없으니 내 입맛마저도 사라지는 듯 했다.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거나 계란 프라이 하나를 부쳐서 간장에 비벼 먹는 식이었다. 어느 날은 그냥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대신하기도 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이 빈 의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해진 걸까?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날도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뉴스 채널을 돌리다 드라마 채널로 멈췄다.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성공과 좌절. 모두 내 삶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야기들이었다. 때로는 영화 채널에서 오래된 멜로 영화를 볼 때도 있었다. 주인공들의 격정적인 사랑과 이별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사랑이란 감정이 온몸을 휘감던 그런 순간들. 오래된 먼지처럼 가라앉아버린 욕망의 파편들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다 이내 다시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이제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감정들. 그저 타인들의 삶을 훔쳐보는 것만이 허락된 유일한 유희였다. 밤 9시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네, 엄마, 아프신 데는 없고요. 늘 똑같은 안부 전화.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염려가 느껴졌지만 그 염려 속에 깊은 관심이나 애정은 없었다. 그저 어머니라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대화들. 나는 잘 지내. 너희나 잘 살면 돼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끊긴 후 찾아오는 정적은 더욱 깊고 차가웠다. 마치 얼음장 같은 정적. 그들이 없는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잠자리에 들 시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낡은 면 잠옷을 입었다. 거울 속 내 몸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처진 어깨, 축 늘어진 가슴, 탄력을 잃은 허벅지. 이 몸이 한때는 누군가의 열렬한 시선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누가 이 몸을 다시금 욕망할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늘 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거대한 빈 공간. 불을 끄자 암흑이 나를 집어삼켰다. 눈을 감았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밤을 이렇게 뒤척이며 보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다시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뜨는 반복이었다. 나는 때로 꿈을 꿨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꿈. 그는 웃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옆자리의 차가움만이 나를 기다렸다. 꿈속의 따뜻함이 현실의 차가움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꿈조차 꾸고 싶지 않았다. 꿈은 현실의 고통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저 깨어나지 않은 잠에 영원히 빠져들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변화 없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길을 걸을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아무도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아줌마 중 한 명일 뿐. 여자로서의 정체성,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에 상실된 듯했다. 그저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였던 과거의 잔영만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문득 이상한 충동이 밀려올 때가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젊은 남녀의 키스 장면이 나올 때, 혹은 책에서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가 묘사될 때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이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같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에게 질책하며 그 불씨를 억눌렀다. 나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그런 욕망은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단속했다. 내 안의 작은 불씨는 늘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깨져버렸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존재였다. 아무리 억누르고 외면하려 해도 내 안의 어떤 본능은 여전히 죽지 않고 숨쉬고 있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메마른 사막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오아시스처럼 감춰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었다. 내 몸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갈망이 무엇인지는 나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어떤 온기, 누군가의 시선, 한 조각의 이해. 어쩌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강렬하고 위험한 그 무엇을. 어느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바깥 세상과 나를 더욱 단절시키는 듯했다. 빗소리는 마치 나의 공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울려 퍼졌다. 컵라면을 끓여 먹고 식탁에 홀로 앉았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대로 메말라 죽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아주 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꿈틀거리는 것과 같았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듯 보였지만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내 안의 감각들은 아주 희미하게라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대로 침묵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낼 수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갈망만이 나의 텅 빈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파고들었다. 아직은 희미한,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욕망의 속삭임. 나는 그저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메마른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오죽이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고요한 집에 손님이 오는 일은 드물어서 나는 순간 당황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민호 씨가 서 있었다. 정숙 씨, 잘 지내셨어요? 김 사장님 기일도 다가오고 해서 들러봤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마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듬직하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짙은 눈썹 아래로 깊어진 눈가의 주름, 약간 희끗희끗해진 머리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드나들던 사이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보던 터였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집. 그의 시선이 잠시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선반에 머물렀다. 김 사장님 살아계셨을 때는 여기 항상 북적였는데 적적하시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다. 적적하시죠? 그 한마디가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모든 고독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듯했다. 괜찮아요. 아이들도 자주 연락하고 잘 지내요.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조차 내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묘하게도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얼음장 같은 정적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잠시 후 일어섰다. 혹시 집안에 고칠 때나 필요한 거 없어요? 김 사장님 가시고 혼자 계셔서 걱정되네요. 뭐든 있으면 편하게 말해요. 제가 김 사장님 대신이라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알아서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라.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나의 무력함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웃으며 돌아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정적이었다. 그의 짧은 방문이 남기고 간 알 수 없는 온기가 텅 빈 공간 한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며칠 후 그는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전에 보니까 부엌 수도꼭지가 좀 새는 것 같던데 제가 잠시 봐드릴게요. 그는 내가 채 말릴 틈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가 무릎을 꿇고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판이 부엌 공간의 절반을 가득 채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익숙했던 풍경. 집안의 자잘한 수리들은 늘 남편의 몫이었다. 남편이 가고 나서는 전문가를 부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고치고 안 되는 건 그냥 방치해두곤 했다. 그의 존재는 그 시절의 기억을 강렬하게 환기시켰다. 정숙 씨, 여기 스패너 좀 건네줄래요? 그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나는 그가 가리킨 공구를 찾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류가 손끝을 타고 흘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작업에 열중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안 셀 거예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그의 몸이 내 몸에 아주 살짝 스쳤다. 나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50살이 넘어 이런 사소한 접촉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아주 희미하게 깨어나는 듯한 낯선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시원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 사장님 살아계셨으면 이런 건 벌써 고쳤을 텐데. 제가 대신하는 걸로 치죠. 대신? 그 단어는 묘한 울림을 남겼다. 남편의 빈자리를 그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신이라는 역할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상념에 잠겼다. 그 후로 그의 방문은 점차 잦아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늘 뭔가 손에 들고 왔다. 제철 과일, 맛있는 반찬,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꽃까지. 내가 부담스러워하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제가 김 사장님 목까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요. 나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고 그의 방문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릴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고요하고 차갑기만 하던 내 집에 그의 존재가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느 날은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나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직접 전구를 갈려 했다. 팔을 뻗어 전구를 빼내려는데 사다리가 휘청거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강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정숙 씨. 괜찮아요. 조심해야죠. 놀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의 단단한 팔뚝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남자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온기. 내 몸은 그의 품에 파묻힌 채 굳어버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밀착된 접촉은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그가 나를 바로 세우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손이 아직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심장이 이제야 그 박동을 되찾은 듯 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50살의 과부가 고작 이런 접촉에 이렇게 요동치다니. 제가 갈아드릴게요. 정숙 씨는 앉아 있어요. 그는 능숙하게 사다리를 옮겨 타고 전구를 갈았다. 그의 등판을 바라보며 나는 애써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등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열기가 내 등 뒤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불씨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한 불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의 의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민호 씨가 올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다. 그의 방문은 고요한 내 삶의 유일한 활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그저 혼자서 겪어내야 했던 지난 5년간의 외로움까지.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고 때로는 나를 이해한다는 듯한 슬픔마저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가 담근 김치가 너무 맛있다며 몇 번이나 칭찬했다. 정숙 씨 김치 맛은 여전하네요. 김 사장님이 왜 그렇게 정숙 씨 손맛을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죽은 후 요리는 그저 의무였을 뿐이었다.
맛을 음미해줄 사람이 없으니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칭찬은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일깨워주는 듯 했다. 아직 내 손맛이 살아있구나. 누군가는 내 요리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르게 따뜻했다. 텅 빈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차가운 공간이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내게 이것저것 권했다. 이거 맛있는데 더 드세요? 정숙 씨는 왜 이렇게 조금 먹어요? 더 먹어야지. 그의 관심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편이었지 이렇게 살갑게 나를 챙겨주지는 않았다.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보살핌이 나를 다시 살아있는 여자로 느끼게 하는 듯 했다. 밥을 먹는 동안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설마 나를 여자로 보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은 곧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이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함께 드라마를 보았다. 드라마 속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는 나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혔다.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남편과는 또 다른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 밤 10시가 넘자 나는 그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만.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깊어 보였다. 벌써요. 김 사장님 가시고 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과 이야기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서 그 역시 나와 같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가고 나서 나 혼자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 역시 친구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깊은 고독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따라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갑자기 뒤돌아섰다. 정숙 씨,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언제든.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 나는 그의 말과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위로,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다른 어떤 감정까지 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50살의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따뜻함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 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나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그는 나지막이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크게 울렸다. 그가 떠나자마자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그의 마지막 눈빛과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는 나를 여자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저 친구의 아내를 위로하는 것뿐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존재가 나의 텅 빈 삶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파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점차 깊고 넓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감각들이 그의 존재를 통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다. 그건 두려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끌림이었다. 이대로 멈춰야 할까?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몸을 맡겨야 할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밤은 깊어졌고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도 깊은 갈망의 속삭임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았다가 멀어진 후 나는 한동안 현관에 주저앉아 떨리는 숨을 골랐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그의 손길이 남긴 잔열이 어깨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고 그가 남긴 옅은 남자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맴돌았다.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고 얼굴은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감각에 이렇게 요동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생경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에 잠겨 있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어 주었다. 내 안에 피어오른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이 어둠 속에서는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의 말이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위로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눈빛 속에 스쳤던 희미한 다른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거울 속 늙어가는 모습에 한숨만 쉬던 내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민호 씨는 남편의 친구라는 명분 아래 내 삶의 가장 깊고 은밀한 영역까지 파고들어 오고 있었다. 그건 두려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그 밤의 공기는 희미한 그의 잔향과 나의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그의 방문은 예상대로 더 잦아졌다. 이제 그는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아니, 제지할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술이나 잔심부름을 넘어 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아침 일찍 들러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했고 나의 소소한 농담에도 활짝 웃어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아주 가볍고 짧은 접촉이었지만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내 손등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부끄러움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미세한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50살의 나는 이런 사소한 스침에도 이렇게나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스러웠다. 그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갔다. 차갑던 정적은 점차 온기로 채워졌고 텅 비어있던 공간에는 그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가 올 때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늙었지만 그의 시선 속에서 나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일부를 그의 존재를 통해 다시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나는 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무슨 일 없으시죠?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형식적인 안부와 함께 혹시라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 없어. 잘 지내드라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관계는 죄였다.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고 아이들에 대한 기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달콤하고 위험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텅 비어 말라가던 나에게 생명수와 같았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는 올 때마다 늘 뭔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 예쁜 꽃, 때로는 내가 읽을 만한 책, 그의 세심한 배려에 나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존중과 사랑을 느꼈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친구로서의 슬픔,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로서의 허탈감, 그리고 그저 김정숙이라는 한 여자로서의 소소한 꿈과 희망까지도. 그의 온화한 눈빛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이민호 씨는 그날도 내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부엌 싱크대가 오래되어 녹슨 부분을 교체해주고 있었다. 나는 곁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공구를 건네주거나 물을 가져다 주었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몸을 스쳤다.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그의 넓은 등판, 단단한 팔뚝, 그리고 그에게서 풍기는 옅은 남자 냄새. 모든 것이 나를 자극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창밖은 폭우로 뒤덮였고 천둥 번개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하게 울렸다. 어휴,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러다가는 한동안 못 나가겠어요. 내가 중얼거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오늘 밤은 꼼짝없이 갇히겠네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갇힌다니 그 단어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작업을 거의 마쳤고 나는 그에게 시원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가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드라마는 이미 끝났고 뉴스에서는 폭우 피해 소식이 흘러나왔다. 밤 9시가 넘자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비가 너무 와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 가시는 게 어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나는 내 말에 내가 더 놀랐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깊어 보였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혹시 제가 불편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폭우 속에서 그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이토록 혼자였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다. 그제야 나는 내가 얼마나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폐가 되겠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에게 남편이 쓰던 방을 내어주었다. 침대 시트는 이미 오래전에 새 것으로 갈아두었지만 그 방은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새벽 1시.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민호 씨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잠옷바람이었고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장결의 냄새가 나를 자극했다. 정숙 씨.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는 내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빗소리만 듣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옆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의 존재에 온몸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나이에 이런 감각에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 정숙 씨. 혼자 많이 힘드셨죠?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듯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아이들의 엄마, 늙은 과부. 저에게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품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의 품에 파묻힌 채 억눌렀던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의 품은 남편의 품과는 달랐다. 더 단단하고 더 뜨거웠다. 그에게서 풍기는 남자 냄새는 나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정숙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저는 정숙 씨가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과 위로를 넘어선 다른 종류의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갈망. 나를 향한 순수한 갈망. 50살이 넘은 내게 누가 이런 갈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보았다. 민호 씨,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포개졌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각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의 키스에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더욱 깊숙이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묻혔다. 그의 키스는 격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애틋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내가 거부할까 봐 망설이는 듯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그의 키스를 통해 하나둘씩 깨어났다. 내 안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욕망이 그의 키스를 통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천둥 번개는 간헐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이제 빗소리는 더 이상 나의 고독을 대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주는 거대한 장막 같았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꼈다. 50살의 나는 이토록 뜨거운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위로에 온몸을 맡기는 나 자신이 두려웠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는 키스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욕망과 혼란,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정숙 씨.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무례했다고 말해야 할까? 죄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이 텅 비어 메말라가던 내 삶을 다시금 채워주는 유일한 생명수 같았다. 나는 다시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온기가 나를 감쌌고
나는 그의 품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듯했다. 이 밤은 죄의 밤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밤이었다. 우리는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잃어버렸던 감각과 욕망을 탐험했다. 죄책감과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 이 비 오는 밤의 비밀은 이제 우리 둘만의 은밀한 성역이 되었다. 새벽의 어스름이 창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나는 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빗소리는 간밤의 격정만큼이나 잔잔하게 잦아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잔주름이 살짝 팬 눈가. 남편과는 다른, 그러나 묘하게도 익숙하고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온기 속에서 밤새도록 잠들어 있었다. 이불 속 그의 품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늑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깊은 잠이었다.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마저 들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50살의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난 듯했다. 하지만 새벽빛이 더욱 선명해질수록 현실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남편에 대한 죄책감, 아이들에 대한 기만,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들어 올리고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는 순간 어젯밤의 따뜻함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결에 뒤척이더니 이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동시에 깊은 애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듯 나직하고 허스키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니에요. 정숙 씨, 무례했던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 후회하지 않는다니. 나는 과연 후회하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빗소리는 완전히 멎었고 창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지난 밤의 기억과 다가올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젯밤 입고 왔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나는 그가 옷을 입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꿈이 아니었다면 이대로 영원히 현실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그는 옷을 다 입고 나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정숙 씨, 오늘은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혼자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온기와 잔향이 온몸에 배어 있었고 내 심장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기억하며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대낮에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주로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잠들었거나 집을 비웠을 때만 만났다. 그는 현관문이 아닌 뒷문을 이용했고
차는 멀리 떨어진 골목에 세워두었다. 마치 미래라도 하는 연인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그림자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와의 만남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응시하는 50살의 과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였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나의 작은 고민까지도 진심으로 함께 나눠주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가치를 그의 존재를 통해 다시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육체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인 교감으로 이어졌다. 그는 내가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허탈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저 김정숙이라는 한 여자로서의 소박한 꿈과 희망까지도.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나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자 가장 뜨거운 욕망의 샘이었다. 우리는 주로 부엌이나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색하게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손이 스치면 서로를 향한 갈망이 불꽃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반찬을 만드는 동안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지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때로는 그가 내게 다가와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기도 했다. 정숙 씨.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내 외로운 영혼을 깊이 어루만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었다. 부엌은 우리의 은밀한 성역이 되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몸을 스쳤고 그럴 때마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깨어났다. 그가 싱크대 수리를 돕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줄 때면 그의 넓은 등판과 단단한 팔뚝이 내게 닿았다. 나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남자 냄새에 취했고 그의 온기에 녹아내렸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를 만질 때면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50살이 넘어 이런 감각에 이토록 솔직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내가 잠든 밤을 깨웠고 나는 그의 존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는 깊은 연결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이라는 이름의 공동 운명체였다. 그 비밀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존재를 통해 일상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늙었지만 그의 시선 속에서 나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일부를 그의 존재를 통해 다시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꾸미기 시작했다. 옷장 속에 박아두었던 예쁜 옷들을 꺼내 입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나 자신을 위한 변화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 찾아오는 법이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죄책감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덮쳤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 달콤하고 위험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죽어가는 듯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다. 주말에 내려와 나를 만나러 온 것이다. 아들은 여전히 듬직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텅 비어있는 반찬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요? 제가 좀 사다 드릴까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나 혼자 먹는데 뭘,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요즘 엄마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다. 무슨. 그냥 잘 먹고 잘 자서 그런가 보지.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의구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아들의 눈을 피했다. 내가 지금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옆집 박 여사를 만났다. 박 여사는 늘 그렇듯 수다스러웠다. 정숙 씨, 요즘 보기 좋네?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어.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박 여사의 말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박 여사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이, 거짓말. 내가 다 봤어. 밤늦게 어떤 남자가 정숙 씨 집에서 나오는 걸 말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밤늦게 어떤 남자, 그녀는 이민호 씨를 본 것이 분명했다. 그게 무슨? 남편 친구가 가끔 들러서 집안일 좀 도와주는 건데 나는 애써 변명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바싹 다가왔다. 요즘 세상에 그냥 친구가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어딨어? 정숙 씨, 남편 먼저 보냈다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조심해야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온몸이 떨려왔다.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민호 씨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박 여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박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민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흐느껴 울었다. 행복은 이토록 짧고 죄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한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전처럼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정숙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저는 정숙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정숙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은 나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이 관계는 죄였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이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와 함께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고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는 행복과 죄책감,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대로 우리의 행복은 끝이 나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이민호 아저씨가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비난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그냥 가끔 들러서 집안일 좀 도와주는 것뿐이야.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다 들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해요. 밤늦게까지 아저씨가 어머님 댁에서 나오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떨려왔다. 숨이 막혔다. 이 달콤하고 위험한 비밀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친구와 이건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수치심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저 50살의 늙은 과부가 아닌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죄인이 되어버린 듯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나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며느리의 굳은 표정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 파멸을 가져다 주는 걸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안에 피어났던 작은 불꽃이 차가운 현실의 물줄기에 의해 서서히 꺼져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 중의 긴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며느리의 굳은 표정과 아들의 실망 어린 시선은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잔인하게 끄집어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친구와 이건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변명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나는 그저 50살의 늙은 과부가 아닌 자식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죄인이 되어버린 듯했다. 죄송하다. 얘들아, 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며느리의 굳은 표정 속에서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달콤하고 위험한 비밀이 결국 이렇게 잔인한 현실로 돌아오는구나. 내 안에서 피어났던 작은 불꽃이 차가운 현실의 물줄기에 의해 서서히 꺼져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옆에 앉았다. 어머님, 저희도 다 들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해요. 밤늦게까지 아저씨가 어머님 댁에서 나오고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주세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친구분이셨는데 이러시면 저희 얼굴은 뭐가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뿐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에 대한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했다. 아이들의 실망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나의 작은 행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겠어요, 도리. 그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도리를 저버린 어머니였다. 남편에 대한 의리를 배신했고 자식들의 체면을 구겼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눌렀다. 두 아이는 한동안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자신들의 입지와 사회적 평판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 같았다. 그들은 내가 이 관계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당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옆에 있을게요. 당분간은? 그 아저씨 만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사실상 감시였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내가 여자로서의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잠시 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집을 나섰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고독한 정적이 아니었다. 차가운 비난과 실망의 잔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짓눌리는 정적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잃어버렸던 모든 감각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와 나를 짓눌렀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슬픔. 내 안에서 피어났던 작은 불꽃은 이제 차가운 물에 젖어 꺼져버린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민호 씨와 만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눈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나를 쫓아다닐 것이 분명했다. 이 달콤하고 위험한 사랑은 결국 이렇게 파멸을 맞이하는구나. 나는 그날 밤 이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아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그에게 전했다.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간간히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그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어떤 침묵보다도 길고 아팠다. 정숙 씨. 미안해요. 정숙 씨를 힘들게 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더욱 눈물을 쏟아냈다. 그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잘못한 건 나였다. 50살의 과부가 감히 잃어버린 욕망을 되찾으려 했던 것 자체가 죄였다.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감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정숙 씨, 그럼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정숙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별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였던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에 더 이상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 없었다. 민호 씨. 정말 이걸로 끝인 건가요? 내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정숙 씨,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 정숙 씨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정숙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의 말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그는 나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를 통해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 죄책감 속에서도 그의 말 한마디는 나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민호 씨도 부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저도. 민호 씨 덕분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이별은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이자 사랑이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호 씨의 잔향마저도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듯했다. 내 안에서 피어났던 작은 불꽃은 완전히 꺼져버린 듯했다. 나는 다시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꿈을 꿨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온화하고 따뜻했다. 꿈속에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민호 씨를 통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꿈속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용서하는 듯했다. 꿈에서 깨어나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별 후의 며칠은 지옥 같았다. 텅 빈 공간은 더욱 텅 비어 보였고 정적은 칼날처럼 나를 찔러댔다. 나는 다시 식욕을 잃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민호 씨가 올까 하는 생각에 먼저 사로잡혔지만 이내 냉혹한 현실이 나를 덮쳤다. 그는 오지 않았다. 오지 못했다. 나는 그를 위해,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며칠 동안 번갈아 가며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의 존재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감시 속에서 나는 더욱 숨막히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나는 그들의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지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아이들은 내가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고 나는 늘 그렇듯 잘 지내라고 대답했다. 다시 텅 빈 집, 다시 고독한 나날들. 모든 것이 이민호 씨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울 속 늙어가는 내 모습에 한숨만 쉬지 않았다. 잔주름이 늘고 탄력을 잃은 피부. 여전히 50살의 늙은 과부였지만 나는 이 몸이 한때는 누군가의 열렬한 시선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 몸이 한때는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고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민호 씨의 눈빛 속에서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그는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가끔씩 텔레비전 앞에 앉아 오래된 멜로 영화를 보곤 했다. 주인공들의 격정적인 사랑과 이별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한숨을 내쉬지 않았다. 내게도 저런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것은 이민호 씨가 나에게 선물해준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와의 짧고 위험했던 사랑은 나의 메마른 삶의 단비와 같았다. 그는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켰다.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이민호 씨는 더 이상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이전의 공허함과는 달랐다. 내 안에는 그의 온기와 잔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손길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다시 깨어나 끊임없이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죽어가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 50살의 나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민호 씨와의 관계는 사회적으로는 죄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는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물론 여전히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아이들에 대한 기만.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한 여자였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은 나의 영혼을 구원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들이 어릴 때 즐겨 먹던 반찬들을 만들었다. 이제는 맛을 음미해줄 사람이 없어도 나는 정성을 다해 요리를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의식이었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순간이 이제는 이전과 달랐다. 새벽 6시,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지만 옆자리의 차가움에 한숨 짓는 대신 창밖의 희미한 푸른빛을 응시하며 새로운 하루를 기대했다. 어둠이 걷히고 낮이 찾아오는 이른 아침 시간은 이제 나에게 가장 길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시간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달았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이민호 씨와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는 나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나에게 다시 뜨거운 피가 흐르게 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와의 기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답고 소중한 비밀로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나는 어둠 속 그의 품에 안긴 채 혼란과 죄책감 사이를 헤매었던 50살의 여인이었다. 그 모든 것은 비 내리는 밤, 텅 빈 집에 찾아온 그 남자의 따뜻한 온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록 그와의 사랑은 끝이 났지만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홀로 죽어가는 여인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황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록 홀로 걷는 길일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꽃이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